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하고요. 여러 신경 정신질환들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약물 중독부터 알츠하이머병까지 이 뇌의 핵심 회로들이 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치료법 개발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인데요. 보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콜린성 시스템까지 이 네 가지 주요 시스템이 우리 정신 건강이나 운동 기능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또 현재 치료법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도파민 시스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약물 중독은 뇌의 특정 도파민 경로, 그러니까 VTA에서 측좌핵으로 이어지는 보상회로요. 다른 말로 메솔림빅 시스템. 네, 맞아요. 메솔림빅. 여기에 과잉 활성화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정확합니다. 약물이 바로 이 보상회로를 비정상적으로 자극해서 뇌가 약물 사용을 아주 강력한 보상으로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아, 마치 생존에 꼭 필요한 행동처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메타돈이나 날트렉손 같은 약물들은 이 도파민 관련 신호를 좀 조절해서 중독의 고리를 끊어보려는 시도인 거고요.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같은 도파민이라도 다른 경로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조현병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메솔림빅 경로가 너무 활성화되면 환각 같은 그런 양성 증상이 나타나고 네네. 거죠. 맞습니다. 야, 정말 같은 물질인데 경로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현병 치료는 주로 도파민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할로페리돌이나 리스페리돈 같은 약들이 대표적이죠. 반면에 파킨슨병은 이건 또 정반대예요. 도파민 부족이 문제입니다. 부족이요? 네, 뇌흑질, SNC라고 하죠. 거기서 선조체로 이어지는 운동 조절에 아주 필수적인 경로가 있어요. 나이그로스트라이아탈 경로. 아, 네네. 이 경로의 도파민 세포가 죽어가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는 부족한 도파민을 어떻게든 채워주는 방식이겠군요. 근데 단순히 도파민을 주는 게 아니라 레보도파 같은 전구체를 쓰거나 네네. 도파민 작용제, 분해 억제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는 이유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도파민 자체는 뇌 혈관 장벽, 이걸 통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뇌 안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될 수 있는 레보도파를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로피니롤 같은 약물은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고 또 MAOB나 COMT 억제제 같은 건 뇌 안에 도파민이 분해되는 걸 막아서 효과를 좀 더 높여주는 거죠. 네. 도파민이 주로 보상이랑 운동 조절의 핵심이라면 기분이나 각성 상태는 이건 주로 세로토닌하고 노르아드레날린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 자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네. 특히 우울증의 경우에 이 시스템 기능이 좀 저하되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요. 네,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죠.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줄어들면 기분이나 활력, 집중력 같은 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들은 대부분 시냅스, 그러니까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에서 이 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해요. 아, 농도를 높인다. 네, 대표적인 게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데요. 플록세틴, 상품명으로 프로작이 유명하죠. 네, 프로작. 말 그대로 세로토닌이 다시 흡수되는 걸 막아서 시냅스 내에 더 오래 머물면서 작용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SNRI는 세로토닌이랑 노르아드레날린 이 두 가지 모두에 작용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강박장애 OCD도 세로토닌과 관련이 깊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뇌의 특정 회로, 그 전전두엽 선조체 회로 내에서 세로토닌 불균형이 반복적인 생각이나 행동, 그러니까 강박 증상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서 종종 고용량의 SSRI가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콜린성 시스템인데요. 이게 자료에서 좀 새롭게 강조된 부분인데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특징 중 하나가 기억과 학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 ACH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아세틸콜린?
이걸 만드는 뇌 영역, 특히 기저전도액의 메인어택이라는 부분의 신경세포가 선택적으로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아, 메인어택? 네, 이 때문에 뇌 전체로 가는 아세틸콜린 공급이 줄어들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거죠. 아,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초기 치료에 그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ACE 억제제를 쓰는 거군요. 도네페질이나 리바스티그민 같은 약들이요. 네, 맞습니다. 아세틸콜린이 덜 분해되게 해서 남아있는 양이라도 최대한 활용하려는 뭐 그런 전략이네요. 네, 그게 핵심적인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증상을 좀 완화하고 진행을 약간 늦출 뿐이지 신경세포 파괴 자체를 막지는 못해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거네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니코틴성 수용체 NACHR 작용제 개발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연구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서 뇌의 주요 활성화 시스템들이 각각 중독, 조현병, 파킨슨병, 우울증, 강박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특정 시스템의 불균형이 각기 다른 질병으로 나타나고 또 치료 역시 그 시스템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들이 그냥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사실이죠. 아, 네트워크? 네. 그래서 현재 치료법들은 주로 증상 관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알츠하이머처럼 병 자체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 개발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공략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자체를 조절하려는 그런 새로운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네요. 만약 이 신경 시스템들이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라면 미래의 뇌질환 치료는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만 타겟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복잡한 네트워크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훨씬 더 정교한 접근법으로 발전해야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